안녕하세요. 대한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는 높은 건물도 없고 골목마다 낡은 간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작업복을 챙기시고 어깨에 공구 가방을 메고 나가셨죠.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힘든 일은 하지 말아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더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셨는데 점심때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장 4층에서 떨어지셨다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후로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셨어요. 수술비와 병원비로 빚까지 져야 했지만 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힘들 텐데도 가장이 일을 못하면 누가 먹여 살리냐며 웃으셨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가시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세요. 하지만 손님들이 이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며 칭찬할 때면 피곤한 기색도 잊으시곤 했죠. 어머니의 반찬은 정말 특별했어요. 특별한 재료를 쓰시는 것도 아닌데 대충 넣는 것 같은 양념들이 버무려져 어머니 손끝에서 모든 음식이 맛있어졌거든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누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친누나와 남동생의 관계가 그렇듯 어릴 땐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누나는 더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누나에게 의지하게 되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 있었죠. 학교 앞에서 동네 형들이 저를 둘러싸고 괴롭혔어요. 무서워서 울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있던 누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곧장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우리 동생 건드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키도 작고 말랐던 누나가 형들한테 소리치는 걸 창문 너머로 봤어요. 겁도 없이 형들 앞에 서서 제 목까지 싸우는 누나의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누나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런 누나에게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누나는 중학교 때 이미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이 등록금 걱정하시는 걸 듣고 나서 누나는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했고 첫 월급으로 저한테 운동화를 사줬어요. 그때 누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준호야, 너는 꼭 대학 가야 돼. 누나가 도와줄게.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에게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 소재대학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방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친구들은 매일 술자리에 부르고 MT니 축제니 하면서 놀자고 했죠. 특히 1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창밖을 보면 친구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새내기 MT 때는 반 친구들이 모두 제 자리를 비워두고 준호는 어차피 안 올 거야. 도서관에서 살자나라며 농담했다더군요. 술자리에 한 번도 안 나간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만 참석했죠. 그것도 2시간이 넘으면 일어났어요. 내일 알바 나가야 해서요. 하면 다들 역시 준호다라고 했죠. 주말엔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도 빈 시간이면 전공책을 펼쳐두고 읽었어요. 손님 없을 때 잠깐 책장을 넘기다가 손님 오시면 얼른 접고 그렇게 틈틈이 공부했죠. 과제는 항상 제출 3일 전에는 끝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마감 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두는 스타일이었죠. 교수님들도 아셨나 봐요. 3학년 때 교수님 한 분이 준호 학생, 수업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시더니 연구실 조교 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믿음직한 학생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서관을 지켰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제자리는 정해져 있었죠. 그러다 같은 과 이수연이라는 여학생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도서관에서 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고. 그때 수연이의 눈빛이 참 예뻤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연애할 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 빨리 취직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티고 서울의 공기업에 취직했을 때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누나까지 모두가 기뻐해 주셨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 방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전세금은 부모님이 4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나도 3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서울 생활은 3개월 만에 악몽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였어요. 계약 당시만 해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허위 등기부등본으로 저를 속인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사 가고 며칠 뒤 진짜 집주인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틀어졌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을 뛰어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금 상환 연기를 요청했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죠. 하루는 경찰서, 하루는 은행, 또 하루는 법률사무소. 퇴근하고 나면 이곳저곳 뛰어다니느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1, 2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범인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 화장실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요. 그래도 버텨보려고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비를 도와드리는 정도였죠. 식재료 다듬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대신 몇 가지 반찬을 만들게 됐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맛이 더 좋네요. 이 멸치볶음 누가 했어요? 간이 딱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어머니의 요리가 제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전세 사기 당한 것,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제 열정까지.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누나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제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요리에 미쳐 살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요리책을 사 모았죠. 새벽까지 레시피를 연구하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들을 찾아다녔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성공하면 더 새로운 도전을 했죠. 어느 날 프랑스 요리 영상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기서 배우면 어떨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지웠지만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죠.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해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말씀에 결심이 섰어요. 비행기 상만 받고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프랑스어를 공부했죠.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셰프들의 손놀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느 날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은 더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셰프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죠. 사장님이 제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접시나 닦던 놈이 무슨. 처음에는 다른 셰프들의 눈초리가 매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주방의 모든 것을 배우려 했거든요.
매일 밤 피곤해도 집에 가서 그날 본 요리들을 연습했어요. 주방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집에서 하나하나 시도해봤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meals and place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재료를 다듬고 썰어서 그릇에 담아두고 필요한 도구들도 순서대로 늘어놓았죠. 요리가 끝나면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날 배운 것들을 일기처럼 기록했어요. 한 번은 셰프가 만드는 홀랜다이즈 소스를 보고 집에서 연습했는데 15번을 연속으로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한 번씩 시도했죠. 달걀 노른자가 분리되는 온도, 버터를 넣는 타이밍, 거품기를 젓는 속도, 모든 걸 표로 만들어가며 기록했어요. 21번째 시도에서야 성공했는데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특히 소스를 만들 때면 정말 신중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 소스는 생명과도 같으니까요. 한 번은 베샤멜 소스를 30번 넘게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버터와 밀가루의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험했죠. 그렇게 노력한 덕분일까요? 점차 다른 셰프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소스, 맛있더라. 이 가니쉬는 어떻게 생각했어? 독특한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저는 주방에서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태프 식사 시간이었고 어쩐 일인지 사장님은 저에게 내일 스태프 식사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무슨 메뉴를 만들까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고민을 하였죠. 한 가지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나가 해주던 떡볶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한국에서 보내온 엄마표 고추장과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최대한 한국 맛에 가깝게 만들어 보았죠. 그리고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을 그들의 입맛을 위해 계란찜을 준비하였죠. 동료 셰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떡볶이와 계란찜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어릴 때 누나가 해주던 그 맛을 최대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떡볶이는 아주 매울 겁니다. 그 순간 뜨거운 계란찜을 호우 불어 식혀서 드시면 매운맛을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셰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빨간 떡볶이를 본 순간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특히 수석 셰프는 마치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용감하게 한 젊은 셰프가 먼저 한 입을 먹었죠. 으악, 매워? 그러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옆에 준비해둔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번에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거 완전 좋은 조합인데? 매운맛이랑 부드러운 맛이 하나둘씩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헐떡이다가도 계란찜으로 매운맛을 달래가며 계속 먹었죠. 사장님은 코끝에 땀을 흘리시면서도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준비한 떡볶이와 계란찜이 모두 바닥났어요. 수석 셰프는 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물었죠. 이건 내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이라고 했지. 참 특별하구나. 이런 맛을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선보이면 어떨까? 그때 셰프들의 얼굴에서 본 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호기심과 기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음식은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호, 이걸 메뉴로 내보면 어떨까?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내가 한국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때? 사장님이 제안해 주셨죠. 그렇게 한식 퓨전 코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식재료 문제였어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같은 기본적인 한국 식재료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파리 외곽에 있는 한인마트까지 가야 했는데 편도 1시간 반이 걸렸죠. 매주 일요일 아침 첫 차를 타고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분이 제 사정을 아시고는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셨죠. 이 고추장이 매운맛이 적당해요. 외국인들은 너무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된장은 이 브랜드가 구수한 맛이 좋아요. 프랑스 치즈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재료를 한인마트에서 구할 순 없었어요. 현지 식재료로 한국의 맛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특히 된장 소스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일본 미소와 이탈리아 페르망테,
여기에 프랑스 시골에서 만드는 콩 페이스트를 섞어가며 수없이 실험했죠. 밤마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된장찌개 만들 때 처음에 파랑 마늘은 어떻게 볶으세요? 소고기는 어느 정도로 볶아야 육수가 가장 맛있게 나와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 속에서 야채 써는 법부터 육수 우려내는 비법까지 저는 그 모든 걸 폰으로 녹화해뒀다가 밤새 보면서 연습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고추장 소스를 만들던 날이에요. 프랑스 레드와인을 고추장과 섞어 소스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게 의외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와인의 산미와 고추장의 감칠맛이 만나니 새로운 맛이 탄생했죠. 이걸 스테이크 소스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첫 한식 퓨전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스페셜 메뉴로 한 달만 운영하기로 했죠. 메인 메뉴는 한우처럼 마블링이 좋은 프랑스 샤롤레 소고기에 고추장 레드와인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였어요. 여기에 트러플 향을 입힌 군만두를 에피타이저로, 김치 리조또를 중간 코스로 구성했죠. 첫 주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 서비스 때였어요. 한 무리의 20대 초반 여자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뭔가 아주 기대에 차 있는 표정이었죠. 그녀들은 한식 퓨전 코스를 주문했고 가능한 한 가장 맵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준비된 레시피와 다르게 나간다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계란찜을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당황스러워했고 매운 음식들과 계란찜을 번갈아서 다 먹어 치워버렸죠. 그래도 얼굴에 웃음기는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리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꽤 알려진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전통 프렌치 요리에 한국의 맛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켰다. 특히 고추장 레드와인 소스는 동서양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걸작이다. 이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그녀가 다녀간 후로는 매일 만석이었어요. 현지 음식 블로거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한국 요리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죠. 특히 20대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K-팝과 K-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은 처음에 한 달만 하기로 했던 스페셜 메뉴를 정식 메뉴로 올리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식 퓨전 코스를 위한 독립된 섹션을 주방에 만들어 주셨죠. 더 많은 한식 퓨전 메뉴를 개발해보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거요. 제가 어릴 적 누나가 해준 떡볶이부터 어머니의 된장찌개까지 그 모든 추억과 정성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그 시련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신호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가게에 갔더니 제가 프랑스에서 보낸 사진들을 벽에 가득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너 요새 웃는 모습이 참 좋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이란 게 뭔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캄캄한 터널 같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